자, 그래서 이준석의 역사관을 제가 지금 잠깐 맛배기로 보여준 겁니다. 박정희를 왜 이제 등용했는가를 이제 보는데, 박정희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박정희를 여전히 그러니까는 찬양하시는 분들은요, 일본 식민지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 분들입니다. 일본은 대단한 나라다, 이런 인식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이요. 일본 경제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눈앞에 보여줘도, 껍질을 까가지고 보여줘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박정희 경제 시스템은요, 식민지형 일본 경제 시스템입니다. 왜?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본딴 거거든요. 근데 식민지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박정희 시스템의 먼저 간단한 결론부터 제 주제를, 박정희 시스템은요 뭐냐면요, 병영국가입니다. 병영국가라는 게 뭡니까요? 군사국가라는 얘기죠. 예? 군사국가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동원, 모든 걸,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걸 다 동원하는 이런 동원체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박정희 시스템은 지금 21세기에는요 전혀 그러니까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스템의 저는 가장 부정적인 유산은요, 사람들을 인권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이런 거는 저는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을 동물화 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철저하게 파편화 시켰습니다. 원자화 시켰어요. 지배하기 편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이런 얘기 했죠. 산업 재편을 해야 된다고. 박정희 시스템은 여기에 굉장히 이 장애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정희 시스템은 타율성, 예? 정부가 그러니까는 일사불란하게 모든 국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하고 국민들은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을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규격화해가지고 획일주의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 그러니까 경제의 디지털화 플랫폼화에서는요, 뭐라 했습니까? 제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이익공유, 협력, 자율성, 연대, 개방성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가치 창출해서요. 전혀 정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박정희 시스템이에요. 박정희 시스템에 우리가 안주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산업재편 못합니다. 예? 지금 뭐냐면 박정희 시스템에서 벗어나야지만이 20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모피와 검찰 등 이 관료 기득권 구조에서 특권이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시스템은 뭡니까요? 미국을 정점에 놓고 일본을 중간, 그 다음에 한국을 해가지고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삼각안보체제, 냉전과 분단체제를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특권을 재생산했던 시스템입니다. 박정희는요. 예? 박정희의 병영국가가 반공 논리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박정희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거는 지금 21세기가 요구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세상이라 이겁니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병영국가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금융화를 얘기할 때 사회 구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논리로 재구성하는 게 금융화라고 얘기했듯이, 병영국가는 뭐냐면요, 군사적 관점으로 국가와 사회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대전제는 뭐냐? 관료 통제입니다. 병영국가라고 해가지고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총칼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대신 뭐냐면 자기들이 그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료를 활용을 합니다. 관료를. 그래서 관료한테 많은 권한을 줘요. 모피아가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된 게 박정희 시스템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병영국가를 만든 이유가 뭐냐? 병영국가가 국가의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그 목표에 다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원들이, 필요한 자원들이 다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전쟁 물자를 다 동원을 하잖아요. 다 이렇게 저기 집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과거 우리 저 일제시대 말에 보게 되면은 숟가락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뺏어가고 이렇게 했던 게 전쟁 물자와 관련해서요. 그렇죠? 했듯이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소위 말해서 병영국가에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설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그러니까는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는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예? 그 동원하는데 도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관료인 겁니다. 왜? 이게 뭐 군인들이 총칼 들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은 바로 병영국가의 자원 동원 전략의 산물입니다. 자, 이걸 지금부터 하나 보여줄게요. 지금 뭐냐면 병영국가가 작동하려면은요, 완벽한 국민 통제가 필요합니다. 예? 예. 우리가 군대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이 사령관이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지. 아, 그 속에서 밑에 병들이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이렇게 하는 데가 군대가 아니잖아요. 군대는 뭡니까? 완전 수직적인 체계에서 위에서 명령 내리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뭐냐면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이 움직이도록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죠. 완벽한 통제를 하려면은 국민들이 힘이 없어야 돼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집단화가 될 때 생기죠. 그래서 집단화를 막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국민을 파편화시키고 원자화시키는 거죠. 하나하나 모래알처럼. 예? 이렇게 국민들을 하나하나 다 파편화시켜가지고 원자화시켜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배하기가 용이하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업에서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노조 없이 하나하나 할 때는 기업주하고 직원 1대1로는 직원이 절대 불리하잖아요. 힘이 약한 존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개 지배 전략은 그렇게 파편화시켜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분리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지배한다. 왜 분할시키는 겁니까? 힘을 그러니까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지만이 지배를 하기 쉽잖아요. 예? 국민을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국민이 힘을 못 갖게 해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파시즘이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예?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그러니까는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국민은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죠. 도구. 병영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실행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박정희 시스템이에요. 자, 박정희의 신화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고도성장이잖아요. 박정희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잖아요. 오늘날 선진국가는 박정희의 덕택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자, 박정희 시대 때 경제성장 많이 됐습니다. 저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가지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농업사회에 있다가 얘기하니까 지금 뭐냐면 근대화라는 건 산업화와 같은 거고 산업화는 바로 뭐냐면은 제조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산업화 속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농업화 시대 때는 성장이 사실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되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산업화, 고도성장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수출 기적이다. 수출 가지고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이 작으니까는 작고 그러면
그 인구도 그러니까 대국도 아니고 인구 대국도 아닌 상황 속에서 전체 시장은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도 성장을 한 것을 가지고 박정희 신화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시대 때 1인당 GDP가 84달러에서 1723달러로 한 21배가 증가했어요. 18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출발이 작았어요. 100달러도 안 됐었어요. 예? 근데 1723달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3만 3천 달러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게 보면요. 2,000달러도 안 됐었으니까요. 박정희 죽던 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한 20배 이상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18년 동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고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이 성장률이 시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61년도에 쿠데타를 일으키죠. 군사 정변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61년 말에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이제 6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잖아요. 65년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박정희가 처음 집권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성장률이 그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장률이 박정희가 집권하기 전하고 한 1% 정도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근데 소위 고도 성장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66년부터 일어납니다. 66년부터. 근데 66년부터 73년 사이하고 74년부터 79년 사이를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66년이 무슨 일이 있었던 해냐? 그러니까 65년도에요. 우리나라가 베트남 파병을 시작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미국이 요청을 해가지고요. 예?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 다음에 일본하고 수교를 하죠. 한일 수교요. 그렇죠? 65년도에 중요한 그러니까는 박정희 시스템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리고 74년은 왜 가냐? 73년까지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73년도부터 중화학공업을 추진합니다. 중화학공업이요. 소위 말해서 73년까지는 동네 슈퍼마켓 정도의 이 규모였다면은 74년부터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백화점 같은 이런 사이즈로 이제 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요. 예? 그때부터 우리나라 재벌들도 오늘날 재벌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재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너무 경제 규모가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예? 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마켓 정도 하는 동네에서 슈퍼마켓 정도 하는 규모였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74년 이후에는 백화점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확 변한다 이겁니다. 수출액도 보게 되면요. 요즘 우리가 얼마씩 합니까? 올해 지금 6천억 달러가 지금 넘을 건 확실합니다. 상반기에 3천억 달러가 넘었으니까요. 예?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그러니까 500억 달러 이상씩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죽던 1979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150억 달러. 근데도 이게 박정희가 출발하던 때는 한 5천만 달러도 안 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많이 증가한 거죠. 배로 보게 되면요. 워낙 적게 수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성장률과 수출액을 보는데 수출액도 봐보세요. 수출액도 보면 1966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1966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률도 66년부터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고도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예? 자, 그러면은 박정희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정희 시스템은 65년 이후에 본격화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고도 성장의 대가, 수출의 그러니까 폭발적인 증가의 대가가 뭐였었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일 수교, 베트남전 파병 이거였었습니다. 예? 한일 수교하고 일본에 수교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대일 무역 적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소위 우리가 가마우치 경제라고 그러죠. 가마우치 경제 여러분 아십니까? 가마우치라는 새가 있죠. 양쯔강 저쪽 중국에 사는 새요. 가마우치가 이렇게 부리가 길어가지고 가마우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마우치가 물고기를 잡으면은 가마우치 새가 삼키지 못하게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잡아가지고 그 생선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뺏어간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하고 수교하면서 일본하고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교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본의 부품, 중간재, 소재들을 수입해다가 그걸 완제품을 만들어가 조립해가지고 수출을 하면은 실질적인 그러니까는 이익은 다 일본이 가져간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을 가마우치 경제라고 일본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아베가 침략해 들어온 거고요. 예? 소재 부품을 그러니까 수출을 규제하겠다 해가지고요. 자, 박정희 시스템이 탈선을 시작한 겁니다. 사실 박정희가요,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요, 박정희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실 그 당시에 소위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지지를 했습니다. 박정희한테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소위 그러니까 한민당이라고 했죠. 이게 그러니까 지주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이 뿌리가요. 한민당. 예? 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미국 추종주의자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 그리고 저기 지주 세력에 저기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는, 예? 이 혁신계나 진보 지정에서는 박정희가 처음에 그러니까는 막 개혁할 것처럼 얘기하니까는 첫 번째 대통령 선거할 때는 지지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호남에서도 굉장히 표가 많이 나왔었고요. 예? 일대 저기 박정희 처음 저기 이 대통령 선거했을 때는요. 첫 번째 대통령 했을 때는요. 근데 65년부터 탈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일본과의 수교를 하면서 아주 굴욕적인 수교를 하죠. 굴욕적인 수교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의 요구대로 베트남전 파병이지만은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목숨을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베트남이 전쟁을 하는 거는 미국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가서 자기네 나라 이 젊은 사람들 가서 전쟁하다 죽어도 뭐라고 할 얘기가 없지만은 우리가 베트남전에 사실 왜 참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을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나라 가서 전쟁하는데 목숨 잃을 생명을 잃을 거를 해서 보내라고 하면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고 거기다 우리가 이렇게 참전을 시킬 수가 있냐고요. 요즘 같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왜 했느냐? 미국이 뭐냐면 당시에 소위 말해서 아시아에 있어서 공산화를 막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를 뭡니까? 도구로 활용한 거잖아요. 예?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한국과 일본의 그러니까 갈등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는 수교를 시켜야 되겠어. 그 압력이 들어오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가 한 게 뭡니까? 돈 몇 푼 받고, 3억 달러 무상자금 받고, 2억 달러는 차관 꼬는 걸로 해가지고, 예? 그냥 해준 거 아닙니까?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배상 이런 것들은 하나도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정리도 안 되고, 예? 그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징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요. 예? 그렇죠? 굉장히 굴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 수출 많이 하고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굴욕적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를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는 목숨을 그러니까 담보로 맡기면서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까지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반송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한 사람한테 돈 몇 푼 그러니까는 집어준다고 해서 아 그래 없던 일로 하고선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뭡니까요? 예? 막말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막말로 말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사고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겁니다. 66년부터 성장률과 수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요. 미국이 뭐냐면은 베트남전 파병시키게 되면은 예? 경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한국의 제품을 많이 사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이 제품 만들려면은 일본의 부품 소재 수입해다가 그걸 조립해가지고 그걸 이제 미국 시장에다 팔게 해주겠다. 예? 소위 말해서 이 베트남전에서 쓰는 군수물자로 그걸 사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소중한 목숨들을 엄청난 많은 군인들 가서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가마우치 경제가 된 겁니다. 이건 일본 애들이 얘기한 거예요. 부품과 소재를 일본에 수입해다가 이걸 조립해가지고 수출하게 되면은 거기서 번 돈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속적인 경제죠. 식민지 경제가 다시 부활한 거죠. 예? 식민지 경제가 부활한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 봐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위에는 그러니까 성장률입니다. 근데 밑에 막대 그래프가 뭐냐? 무역 적자예요. 무역 적자예요. 왜? 돈을 우리가 수출은 늘어도 뭐냐면은 그 수출한 것보다도 더 많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니까는. 그 무역 적자가 계속 다 마이너스로 밑으로 막대기가 다 밑으로 향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예요? 62년부터 박정희가 죽던 79년, 80년까지입니다. 예? 이 모습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교를 해가지고 대미 수출은 급증하고 대일 수입은 급증합니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게 성장률로 나타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대일 무역 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대일 무역 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무역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그걸 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돈 빌려야죠. 그 대외 채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는 70년대에요. 외채 망국론이란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외채 때문에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전문가들이요.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만기가 됐을 때 새로 돈을 못 빌려면은 우리 IMF 사태처럼 IMF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IMF에서 돈 일부 지원해줘. 그 당시에 많은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었어요. 경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IMF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는 외환의 길로 터뜨리지 않은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많은 돈을 지원 안 해도 되는 거니까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박정희 시대입니다. 70년대 한번 봐보세요. 경상수지 적자가 자 중간에 선이 0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으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얘기죠.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대외 채무는 오른쪽 수치입니다. GDP 대비요. 거의 그러니까는 40% 선을 그러니까 40% 마지막에는 박정희가 죽을 무렵에는 그러니까 한 50%까지 육박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돈 빌려다가 막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성장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박정희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첫 단추 잘못 깬 거예요. 그러니까요. 65년도에 굴욕적인 일본과 수교를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전의 파병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탈선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단추를 정상화 안 시키면요 두 번째 단추도 탈선하잖아요. 잘못 껴지잖아요. 두 번째 단추가 뭐냐면요. 자, 1973년에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합니다. 이 말로는요, 우리 경공업으로는 별로 돈을 못 버니까, 예? 우리 좀 이제 중화학공업,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업, 그 다음에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이런 걸로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산업구조를 바꾸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하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이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중화학공업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박정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제 두 번까지 당시에는 대통령을 두 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재선까지요. 대부분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요. 두 번까지 할 수 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나니까 69년도에 삼성 개헌을 해요. 삼성 개헌을 합니다. 세 번까지 할 수 있게. 그걸로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71년도에는 비상사태를 선언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예? 계엄령 선포하고. 예? 그러고 나서 유신선언. 유신체제는 뭡니까? 종신으로 할 수 있게. 종신 집권할 수 있게.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하거나 비판을 하게 되면은 다 탄압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이게 유신체제죠. 유신헌법을 통과시켜가지고요. 민주주의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거죠. 사망선고를요. 70년대 그래가지고 긴급조치 사태를 그러니까 9호까지 하면서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 이 긴급조치 세대라고 70대를 이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긴급조치로 구속되고, 학교 제적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면 빨갱이 딱지치여가지고, 예? 탄압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렇게 압살시켜버리니까 자연히 뭐겠습니까요? 그리고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을 할 게 아닙니까? 저항을요. 이 유신체제라는 것은 헌법을 사실상 중단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를 그러니까 제3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가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만든 소위 말해서 정부를 제3공화국이라고 했어요. 헌법이 그때 바뀌어서 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만든 제3공화국의 그 헌법을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체제는요. 예? 그러니까 삼성개헌 못하게 돼 있는데 억지로 그거 무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종신집권할 수 있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헌정을 파괴한 거죠.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을 무시한 거죠. 예? 이건 독재죠, 독재. 예? 독재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권력의 정통성이 없잖아요. 권력의 정통성이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예? 국민들이 저항을 하니까는, 예? 저항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선거, 민주주의 방식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혹은 뭐냐면, 이제 선거를 하더라도 돈을 풀어가지고, 금권선거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권력을 유지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국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기업들이죠. 자본이죠. 기업들이 그거를 그러면 공짜로 줍니까? 반대급부 없이요? 기업들이 무슨 뭐 땅 파서 그러니까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들은 반대급부를 원할 게 아닙니까? 예? 많은 특혜를 원하죠. 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준 돈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게 요구를 할 게 아닙니까? 그 속에서 부패와 특혜가 구조화되는 겁니다. 구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고도성장 속에서 부정부패도 같이 증가해요.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나라로 유명했죠. 고도성장의 이면은 부정부패 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도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고도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려는 산업에다가 돈을 막 퍼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퍼부어야 되는데, 그걸 흔히 말해서 좋게 얘기하면 산업정책이었던 거예요. 산업정책이요. 그런데 산업정책의 이면은 뭐냐? 특정 기업에게 돈을 몰아주는, 예? 몰아주는 정치와 경제가 유착된 정경유착이었죠. 즉 성장과 부정부패는 샴쌍둥이였었고, 산업정책과 정경유착이 샴쌍둥이였었고, 산업정책을 만드는 하나의 핵심적인 수단이 뭐냐면은 돈을 몰아주는 거니까 그게 이제 금융의 역할이죠. 근데 그걸 누가
금융을 담당했느냐? 당시에는 정부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은행을요. 그러니까 그걸 정책금융이죠. 정부가 금융자원을 배분을 했으니까 그걸 정책금융이죠. 시장에 의해서 배분된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관치지요. 관치. 시장에 의해서 금융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정부가, 정치가, 정권이 주고 싶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정경유착, 관치금융 이런 것들이 90년대까지 온전했습니다. 온전했어요. 김영삼 정부에서까지도 이게요. 즉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가지고 학계에서는 정실 자본주의라 그러죠. 크로니 캐피탈리즘. 끼리끼리 해먹는 이런 자본주의라 이거죠. 크로니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시스템은 이런 특성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박정희 시스템은 자, 은행을 그러니까 자, 동원체제라 했죠. 동원체제예요. 정부가 설정한 목표, 병영국가가 박정희 국가가 설정한 목표는 바로 뭐예요? 산업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근대화, 고도성장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그 고도성장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싹 모으는 데를 은행을 통해서 이제 다 모으는 겁니다. 국민들의 돈을요. 동원해야 되는 거니까요. 국민들이 은행에다 예금한 게 은행에 있는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은행에 있는 돈을 자기가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해요. 그걸로 성장한 기업들이 바로 재벌기업일 거예요. 그럼 재벌기업들은 혼자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다가 돈을 상납한 거고. 상납한 거고. 그런데 사실은 재벌기업한테 지원한 돈은 국민들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실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그것을 사회에다가 전가시켜요. 사회에다가. 우리 예안위기 때까지 그랬잖아요. 뭐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비용을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 하죠. 근데 그렇다고 기업이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권력한테만 돈을 바치지 국민들한테는 별로 안 나눠주죠. 이익은 사유하는 거죠. 소수가. 비용을 전 국민이 졌으면은 이익도 전 국민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한 시스템인 거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아주 제도화되고 구조화되는 게 박정희 시대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죠. 이건 그냥 파시즘입니다. 자, 그러면 중화공업화를 예했느냐? 중화공업화를 예했냐면요. 여러분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화공업이 부가가치는 높지요. 부가가치가 높죠. 당연히요. 이런 섬유산업보다도 선박 만들고 석유화학하고 자동차 산업이 더 많이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렇죠? 박정희가 1973년 1월 달에 1월 초에는 다 대통령들이 자기 이제 저걸 대통령 연설 이런 것들 하잖아요.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합니다.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해요.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업 총수들을 불러다가 우리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가자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이 아니 동네 슈퍼마켓 정도 하던 사람들한테 백화점 이런 거 백화점 하지. 백화점 하면 좋죠. 좋은데 그 동네 슈퍼마켓 저 사업하는 사람이 백화점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백화점을 경영하는 거하고 동네 슈퍼마켓 경영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돈도 없고 그걸 경영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냐면 정부가 해줄 거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화학공업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이 기업들이 나중에 재벌기업이 된 거예요. 갑자기 슈퍼마켓 하다가 백화점 됐으니까는 이게 재벌이 된 거죠. 슈퍼마켓 정도 가지고 재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도 그 당시엔 그래서 슈퍼마켓 정도였었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재벌기업이 탄생을 해요. 이 재벌기업들한테 엄청나게 금융 특혜를 줍니다. 돈을 몰아줘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세금 특혜 주고요. 정부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행을 장악했으니까는 금융 특혜. 그 다음에 세금을 가져도 재정을 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 조세 특혜, 재정 특혜죠.
그 비용은 다 어디로 들어갔냐? 경공업. 거기 혜택에서 배제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였었어요. 자, 중화학공업을 하는데 거기서 만든 상품이 처음에는 그렇게 질 좋은 상품이 아닐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덤핑 수출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기업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예?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덤핑 수출하게 되면 손해본 걸 어디서 메꾸냐? 국내에서 이걸 메꾸게 해주죠. 국내에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기업들은 거기서 돈을 벌게 해주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왜 이 당시에 73년도에 중화학공업은 박정희만 한 게 아니에요. 대만도 했고요. 싱가포르도 했고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60년대 말부터 제조업, 특히 뭐냐면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공해가 많이 유발되는 산업들에서 손을 털기 시작합니다. 손을 털기 시작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이타이병. 이타이병이라고. 이게 소위 말해서 공해병이죠. 공해병. 카드뮴에서 이제 이게 발생하는 이 병이죠. 일본에서 68년대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을 한 이타이병. 혹은 뭘 됐습니까? 미나마타병.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나마타라는 시에서 이제 이게 첫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중화학공업들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오염물질들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그러니까 이 미나마타 병은 뭡니까? 수은 중독이잖아요. 수은 중독이요. 이타이는 뭐냐면 카드뮴 중독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냥 막 폐수 버리듯이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중독이 되면서 많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그 나라들에서는 그런 산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예?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생명을 위협을 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을 계속 그 사회 내부에서 이제 반대가 일어날 게 아닙니까? 그런 산업들을 손을 떼면서 그 산업들을 그러니까 떠맡은 데가 대한민국 이 개도 국가들이 이걸 떠맡은 겁니다. 예? 그거를 손을 떼니까는 예? 환경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예?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그 선진 국가들이 빈 공간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박정희 시대 때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죠. 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이 수치가요 올린 0이라고 굉장히 쿠르그만이 칭찬하는 교수입니다. MIT 교수였다가 지금은 영국의 LSE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의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올린 0이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봐보세요. 66년까지는 한 7.7%뿐이 안 되잖아요. 66년부터 두 자릿수로 막 거의 성장을 하죠. 네? 두 자릿수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률이요. 근데 이때 이 성장을 만들어낸 건 뭐냐? 경제 성장은요. 노동이나 자본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요소들이 역할하는 게 있고 나머지 생산 요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입하고 노동력도 많이 투입하면은 상품의 생산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똑같은 노동력을 가지고도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기술이 좋은 기업들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걸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요. 생산성은 다 마이너스 역할하잖아요. 밑에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역할하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렇죠? 성장률을 주도했던 건 되게 뭐였었느냐? 뭐였었습니까? 자본이 봐보세요. 66년부터 70년 사이에 19.4% 돈을 막 때려윤 겁니다. 돈을 때려윤 거예요. 예? 돈을 때려윤 거예요. 70년대도 마찬가지죠. 노동보다도 자본을 많이 때려. 산업화는요, 기본적으로 자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자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은행의 돈을 쉽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금리가요, 요즘은 우리가 은행 금리도 1%대 이렇게뿐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정기예금 금리가요. 여러분들 60년대에 은행 금리가 얼마였냐면요. 저기 봐보세요.
제일 낮은 게 한 16% 정도에서 높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26%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사채금리. 이 당시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막 사채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은행 돈을 이용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은행은 대개 대기업들만 대부분 이용하고요. 사채금리는 어땠습니까? 한 40%에서 50%대, 막 이런 60%대까지 막 이렇게 갔잖아요.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예요. 그런데 정부한테 그러니까 입금을 받는 기업들을 그게 정책금융금리라고 하죠. 예? 수출 기업들은 6%에서 10% 미만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수출한 만큼 그러니까는 돈을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이렇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자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12%, 16%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그래서 실질금리,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 맨 오른쪽에 봐보세요. 마이너스 금리였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60대 후반하고 70대 후반에는요. 예? 60대 후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수교 해가지고 할 때고 그 다음에 밑에는 중화학공업 할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 뭡니까? 돈 빌렸으면 그냥 그대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은행 돈을 빌려 쓰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하니까는 기업들이 저 돈 막 다 쓰려고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도 낮은 나라에서 무슨 자본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냐?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은행을 완전 움켜쥐고 있으니까 정부가 그 돈을 싸게 그러니까는 기업들한테 빌려준 거예요. 예? 자기가 선호하는 기업들한테. 그 속에서 소위 말해서 뭡니까? 정경유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육사에서 한때 좀 강의를 해봤지만은 이 군인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그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기업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걸 당연시 하겠어요. 왜? 니네들 정부 때문에 돈 벌지 않았냐 이거야. 예? 니네들 혼자 힘으로 번 거 아니지 않냐 이거야. 예? 우리가 이렇게 은행 돈들 쉽게 쓰게 해줘서 돈 버는 게 아니냐. 이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받았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정경유착이죠. 정경유착. 그 돈을 가지고 정치를 한 거야, 군인들은. 예? 권력 유지를 위해서요. 예? 부정부패가 가장 그러니까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부정부패한 거죠. 박정희 시대 금리 수준 평균을 봐보세요. 사채 실질금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은 이런 금리를 이용하는데 은행을 이용하는 대기업들은 다 마이너스.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다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했으니, 예? 그러니까 금융의 혜택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엄청난 특혜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은행의 전체 대출금 중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넘잖아요. 100%가. 예?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배분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의 배분을. 지금은 다 민영화 됐잖아요. 은행들이요. 당시에는 다 정부가 그랬었고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장도 다 정부가 임명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 정책금융이 정부가 그래서 정부 주도로 성장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보세요. 예? 30%에서 50% 가까이까지 이렇게, 예? 70년대. 예? 그래가지고 이 혜택을 계산을 해보면요. 처음에 60년대 후반에는 한 여기 34억에서 60억 정도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저 뒤에 79년 박정희가 죽던 해는 얼마까지인 거였어요? 6,700억까지. 금융 특혜가, 예? 이자 그 차익이 저렇게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게 지대죠, 지대. 예? 정부가 그러니까는 앞장서 가지고 저렇게 특혜를 주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 기업들이 조세 혜택은 말도 없고요. 조세 혜택은 세금 혜택은요. 이렇게 하다가 기업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도 사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부실화가 많이 증가합니다.
이게 뭐냐면 65년부터 70대 초까지, 70, 봐보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밀어주니까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66년부터 71년까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 밑에 자산 대비 순이익률, 돈을 얼마나 버냐는 거죠. 는 뭡니까? 가서 떨어져 가잖아요. 예? 급격하게 떨어져 가잖아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예? 기업들이요. 돈을 엄청 빌렸으니까 금융비용은 잠깐만 증가하고 있고 중간에 있는 게요. 기업이 부실화되는 거죠. 기업이 부실화되는 거죠. 이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예? 위에 출처가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부실기업이 등장하니까 이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데 속에서 또 특혜가 들어갑니다. 이 부실기업들을 부실기업들을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면 됩니까? 이거 이제 통폐합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정리를 하는 데 속에서 그걸 이제 인수하는 기업들. 인수하게 되면 그 기업은 몸집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 인수하는 기업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 기업을 인수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예? 돈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문제는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유예시켜줘. 이자는 면제시켜주고, 세금도 한동안 내지 않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기업 정리 과정 속에서 또 특혜를 주는 거야. 정권하고 친한 기업은요,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한 거야. 몸집을 키워간 거예요. 몸집을 키워간 거예요. 정권하고 친한 기업들. 예? 그러면 이 부실기업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은행들이 부실화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은행이 부실화되면 어떻게 하냐?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그 은행에서 지원해주게 했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으면 통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통화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인플레이션 생기죠. 인플레이션 생기게 되면 가게나 중소기업은 죽을 맛인 거죠. 그렇죠? 금리도 올라가고 그만큼 더 올라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은 국민에게, 이익은 재벌기업과 그 다음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게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적 자금 투입을 할 때는 지금 수십조를 할 때 해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게한테 돈 몇 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 증가한다고 난리를 피고 앉았잖아요. 기업한테 지원하는 것은 이 당시부터 이게 형성된 거예요. 박정희가 이게 원조라고요. 자, 그러다가 어떤 짓까지 했느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72년 8월 3일 날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령을 긴급명령을 발표했는데 이 8월 3일을 따가지고 83 조치라고 그래요. 금융조치죠. 긴급.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기업들이 당시에는 재벌기업들조차, 여러분들 드라마 보게 되면 정주영 회장이 사채시장에 무슨 큰손하고 누구하고 친하게 되고, 그 당시엔 사채를 그러니까 다 돈을 다 사채시장을 의존을 했었어요. 은행을 씀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사채들을 그러니까 다 동결을 시켜버려요. 기업들이 사채에 빚지고 있는 거를 동결을 시켜버리고 다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다 무효화 시켜버린다고 하고, 신고하는 거게 되면요, 이자를 39.8%를 연 받던 거를 16.2%로 줄여라. 강제로. 그것도 뭐냐면 3년 동안은 원금 이렇게 이자만 갚다가 5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원금은 갚을 수 있게. 이걸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걸 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짓을. 그럼 이게 공산주의라고 욕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희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빚진 거 있는 거, 한 2천억 원 정도가 그 당시 2천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거를 뭐냐면은,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한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2천억 원을 지원해줬어요. 기업들한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돈을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땅 파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이걸 채권을 인수하게 해요. 그 한국으로 돈 찍어가지고 준 거죠. 은행들한테. 그 돈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지원해 준 거고. 이거를 뭐냐면은
이것을 단기 대출금으로 되게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걸 받는데 대출금을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 이 중에 그러니까 30%를 그러니까는 금리를 그러니까는 당시에 은행 금리가 15.5%였는데 이걸 3.5에서 7%로 그러니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은 이자만 갚다가 5년 동안은 분할 상환하라. 즉 뭐냐면 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은 은행이 그러니까 부담 갖는 건 한국은행이 다 보충하게. 한국은행은 결국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프린트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건 고스란히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온 거고요.